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9살 아이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을 울렸습니다. 서아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1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계 5위 한성그룹의 회장 강태주. 그 남자가 허름한 국밥집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이의 손을 움켜쥐고 국밥값도 내지 않은 채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 밑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박힌 작은 점을. 그날부터 2천억을 가진 남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오는 평일 점심,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임원 12명이 자리를 채운 긴 테이블 위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멈춰 있었고 강태주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서류 덮개를 탁 닫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전무 한 명이 자료를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3분기 투자건이 아직 안 꺼내. 다음 주에 이어서 하지. 태주가 의자를 밀고 일어서자 회의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 오정환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차 대기시킬까요? 필요 없어. 오늘은 혼자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따라오지 마. 오정환이 태주의 앞을 반걸음 막아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행 없이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기사만이라도. 정환아. 태주가 오정환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지나쳤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 좀 내버려둬. 오정환이 더 붙잡지 못하고 멈춰선 사이 태주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로비 정문으로 걸어나가 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을지로 골목은 비에 젖어 어두웠습니다. 태주가 양복 어깨에 빗물을 맞으며 좁은 골목을 돌아 허름한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김이 서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서 국자를 들던 김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오늘도 소머리 국밥 하나요? 태주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김말순이 구석 창가 쪽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매년 같은 시기에 양복 차림으로 혼자 찾아오는 손님을 김말순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해마다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 돌아가는 이 남자가 무언가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태주가 창가 자리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서아와 연애하던 시절 비가 오면 둘이서 이 자리에 앉아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매년 이혼한 날이 돌아오면 태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정환에게조차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건 이날만큼은 서아라는 이름을 누구 앞에서도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는 점심을 먹으러 온 공사인부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며 반찬통 여러 개를 든 여자가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준아, 여기 앉아. 엄마가 국밥 시켜줄게. 여자가 아이를 입구 쪽 테이블에 앉히고 반찬통을 옆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주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반찬 기름이 밴 앞치마, 볕에 탄 손등. 태주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아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뒷모습이었지만 태주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고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시선을 돌리지도 못한 채 서아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아이 앞에 놓인 국밥 그릇에 숟가락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태주의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구석 창가에 앉은 태주를 정면으로 쳐다보더니 서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서아가 아이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주와 서아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국밥집 안에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준아, 일어나. 서아가 아이의 손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국밥 안 먹어? 나중에 먹자. 빨리. 서아가 국밥값도 계산하지 않고 아이를 끌다시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주가 뒤늦게 의자를 넘어뜨리며 뛰쳐나갔지만 서아와 아이는 이미 빗줄기 사이로 골목을 꺾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태주가 빗속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 밑에 박힌 작은 점, 눈매, 코, 입선까지 태주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은 이목구비였습니다. 태주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김말순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들어와요. 김말순이 태주의 팔을 잡아 가게 안으로 부축해 드렸습니다. 태주는 서아가 앉았던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아이랑 같이 온 여자분 아세요? 아, 그 손님이요. 을지로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이름까지는 몰라요. 가끔 오세요. 태주가 국밥값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오정환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서아를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혼자 을지로 골목을 걸으며 반찬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넘게 골목을 헤맸습니다. 을지로 사가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좁은 건물 1층에 서안의 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미 저녁 무렵이라 가게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태주가 셔터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 상가 구조와 옆 세탁소 간판을 휴대폰으로 찍어둔 뒤에야 겨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한성문화재단 사무실에서는 민채원이 자선행사 좌석 배치도를 펼쳐놓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 실장님, 회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오정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개인 일정이요. 무슨 일정인데요?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채원이 전화를 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점심 일정을 비우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을 채원은 수년째 수상하게 여겨왔습니다. 채원이 재단 행사 준비를 마치고 삼성동 별채로 시어머니 홍명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이 또 오늘 점심에 사라지셨어요. 매년 같은 날이에요. 홍명자가 찻잔을 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내가 좀 쉬는 날도 있어야지. 그렇게 사사건건 따라다니면 남편이 숨이 막혀. 채원이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삼성동 자택 서재에서 태주가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이혼 서류였습니다. 10년 전 이 서재에서 홍명자가 태주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주야, 이혼해. 저 여자는 이 집안에 맞지 않아. 어머니, 서아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문제야. 지방 소도시 출신의 친척 하나 없는 집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한성그룹 안주인이라고 내세워. 태윤이 쪽에서 벌써 이사회에 흘리고 있어. 내 결혼이 격에 안 맞다고, 경영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태주가 주먹을 쥐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 강태훈과의 후계 경쟁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고 서아와의 결혼은 태훈 측이 태주를 공격하는 가장 손쉬운 빌미였습니다. 결국 태주는 서아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를 제시하는 태주 앞에서 서아는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서아가 위자료란에 줄을 긋고 서명했습니다. 서아가 현관을 나서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주야, 나 할 말이 있는데. 태주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갈 거면 빨리 가. 서아가 입을 열었다 다물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태주가 서재 의자에서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 밑 작은 점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아가 그때 임신이었던 거야. 태주의 목소리가 빈 서재에서 갈라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주가 오정환을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오정환이 서재에 들어서자 태주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윤서아 알지? 내 전처. 네, 기억합니다. 서아가 을지로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 아이가 하나 있고 9살쯤 된 남자아이야. 오정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아와 그 아이에 대해서 전부 알아봐. 극비로. 누구에게도 특히 어머니하고 채원이한테는 절대 알려선 안 돼. 알겠습니다. 오정환이 고개를 숙이며 태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을 모셔오면서 태주가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정환은 그룹 감사실이 홍명자의 직속 라인이라 내부 조사가 곧바로 새어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룹 법무팀에서 근무했다가 독립한 사설조사 전문가 권도영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같은 날 밤 을지로 반찬가게 뒷방에서 서아가 하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사진을 뒤집자 자신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2016, 4, 15. 하준아, 언젠가 아빠 얼굴을 알려줄게. 서아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정환이 태주의 자택 서재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권도영 쪽에서 1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태주가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안의 반찬, 을지로 사가, 월 매출 300만 원 안팎, 강하준, 을지로 인근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태주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주민등록상 아버지라니 공란입니다. 태주가 종이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하준의 생년월일을 짚었습니다. 이혼한 날짜와 아이의 생일 사이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혼할 때 서아가 임신 초기였던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위자료도 한 푼 안 받고 나갔는데 혼자서 아이를 낳고 10년을 키운 거야. 나는 10년 동안 몰랐어. 정환아, 내가 10년 동안 몰랐다고. 태주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정환이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서아 재정 상태, 하준이 학교 생활, 건강보험 이력까지 전부 알아봐. 하준이가 아프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내가 그동안 놓친 걸 전부 알고 싶다. 오정환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이틀 뒤 권도영의 2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아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에서 6개월 전부터 대학병원 피 관련 진료과에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가 보고서를 읽고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아가 아픈 거야.
서아를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국밥집에서 도망치듯 떠난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주가 다음날 아침 오정환에게 차를 대라고 지시했습니다. 을지로 사가 뒷골목, 서안의 반찬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태주가 차에서 내려 가게 앞에 서자 셔터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아가 셔터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태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셔터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아가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셔터 너머로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아야, 나 얘기 좀 하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없어요. 가세요. 태주가 셔터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아이 이름이 하준이지. 내 아이 맞지? 셔터 안쪽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딸깍 울렸습니다. 태주가 셔터 앞에서 1시간 넘게 서성이다가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주의 차가 떠난 직후 옆 세탁소에서 박순영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영이 반찬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나야. 문 열어. 서아가 자물쇠를 풀고 셔터를 반쯤 올렸습니다. 순영이 안으로 들어서며 서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까 그 양복 남자 누구야? 차도 번듯하던데. 그냥 옛날 사람이야. 서아가 고개를 돌리며 반찬통 뚜껑을 닫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 그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준이 아빠야? 서아가 반찬통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앞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영이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다. 네가 말 안 하니까 나도 안 물어본 거야. 근데 서아야, 하준이가 크면 언젠가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볼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서아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 언니. 순영은 서아가 태주를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준이 재벌가에 얽혀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서아의 온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삼성동 자택 거실에서 채원이 소파에 앉아있던 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비어있던데 어디 다녀온 거야? 부동산 현장 답사 갔다 왔어. 태주가 신문을 펼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채원이 태주의 옆에 앉으며 신문 위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오 실장한테 확인해 봤는데 부동산 일정은 잡힌 게 없더라. 태주가 신문을 넘기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잡은 거야.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 있어. 채원이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운전기사 한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회장님 차량 동선 파악해. 어디 가시는지 전부. 태주는 다음날 방식을 바꿨습니다. 서아에게 직접 찾아가는 대신 하준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주가 창가에서 하준을 찾았습니다. 하준이 교문 앞에서 같은 반 친구가 아버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가방 끈을 양손으로 잡은 채 혼자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카페 직원이 태주의 얼굴을 보고 물었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을지로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태주가 반찬가게 앞에 서서 셔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골목 끝에서 가방을 매나준이 뛰어오다가 태주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아, 아저씨. 그날 국밥집에서 울던 아저씨지. 태주가 몸이 굳었습니다. 하준이 태주 앞까지 다가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국밥 맛있죠? 근데 왜 울었어요? 태주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간신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맛있어서 울었어. 맛있으면 웃는 거지. 왜 울어요? 하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서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서아가 하준의 팔을 잡아 자기 뒤로 끌어당기며 태주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서아가 하준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셔터를 내렸습니다. 태주가 닫힌 셔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외부가사 전문 변호사 최동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친자 확인은 유전자 검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간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법원이 바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최동현이 안경을 고쳤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안정적으로 키워온 경우에 법원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억지로 밀어붙이시면 서아 씨가 더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보다 먼저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쌓으시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태주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법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과 서아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과제가 동시에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동 자택에서 채원이 운전기사 한재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사흘 연속으로 을지로 같은 골목을 다니고 계십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한참씩 서 계시더라고요. 가게 이름이 뭐야? 서안의 반찬이요. 사업자 등록 명의는 윤서아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3년 전 결혼 초기 태주의 서재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이혼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윤서아. 태주의 전처. 채원이 다음 날 오후 혼자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서서 반찬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하준이 친구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태주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채원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13년간 자녀 없이 정략 결혼을 유지해온 자신의 처지가 겹쳐왔습니다. 채원이 입술을 깨물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삼성동 별채를 찾았습니다. 홍명자가 거실 소파에서 채원을 맞았습니다. 어머님, 윤서아가 아이를 데리고 을지로에 살고 있어요. 회장님이 사흘째 그 여자 가게 앞을 찾아다니고 계시고요. 홍명자의 찻잔이 접시 위에서 발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홍명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년이 아이까지 무기로 쓰는 거야. 유상민이를 불러. 1시간 뒤 그룹 감사실장 유상민이 별채에 도착했습니다. 홍명자가 유상민을 마주 앉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아라는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 이거는 그룹 관리 차원이야. 태주한테 보고하지 마. 유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회장님. 이틀 뒤 유상민의 보고서가 홍명자 앞에 놓였습니다. 위자료 수령 없음, 월 매출 300만 원 남짓, 명예 부동산과 예금 거의 없음. 홍명자가 보고서를 덮으며 채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더 위험해. 저 여자가 아이를 앞세워 파고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채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거칠게 하지 마라. 돈으로 조용히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해. 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별채를 나서는 채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을지로 원룸도 아닌 반찬가게 뒷방 서아가 하준을 재우고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정기검진 안내서였습니다. 서아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하준이 학원비를 내면 이번 달 병원비가 남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가계부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가지 뭐.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아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낮에 셔터 앞에 서 있던 태주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반찬 준비대 앞으로 갔습니다.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고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밤새 쓴 쪽지를 반찬가게 셔터 틈에 끼워 넣고 골목을 빠져나간 것은 그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쪽지에는 10년간 매년 이혼 기일에 국밥집을 찾았다는 이야기와 당장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안의 반찬 가게 문이 열리며 고급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채원이 진열대 앞에 서서 반찬통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멸치볶음하고 깻잎 장아찌 하나씩 주세요. 서아가 비닐장갑을 끼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채원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서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자 가게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강태주 회장의 아내 민채원이에요. 서아의 손이 반찬통 위에서 멈췄습니다. 채원이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억이에요. 이거 받고 아이 데리고 서울 떠나줘요. 서아가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수표가 미끄러져 채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한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떠날 생각 없어요. 태주 씨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채원이 수표를 집어 핸드백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고개만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좋게 말할 때 받아요.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채원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아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피해왔던 재벌가의 그림자가 다시 발밑까지 드리워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아가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셔터 쪽으로 걸어가다 틈새에 꽂혀 있는 접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태주의 글씨였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국밥집에 갔다. 네가 앉던 자리에 앉아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돌아왔다. 10년을 그렇게 했다. 서아의 눈이 종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방금 채원이 내민 차가운 수표와 이 쪽지 속 글씨 사이에서 서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돈으로 자신을 밀어낸 그 집안이 또다시 돈으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매년 국밥집을 찾았다는 대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서아가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찢지 않고 가게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가게 문을 열고 납품 준비를 하는데 중구청 조끼를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안의 반찬 사장님 되시죠? 중구청 위생과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어서 점검 나왔습니다. 서아가 앞치마를 닦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난달에 정기점검 끝났는데요. 민원이요. 누가 넣었는데요? 신고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냉장고 좀 볼게요. 점검관이 냉장고 문을 열고 선반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단 구석에서 비닐에 쌓인 생선 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유통기한이 2주 전이에요. 서아가 생선 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닌데요.
저 생선은 취급도 안 해요. 현장에서 나온 거라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시정 명령 나갈 거고 2주 안에 재점검합니다. 점검관이 서류에 기록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서아가 생선 팩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이 했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시정 명령 소식이 골목에 퍼졌습니다. 서아에게 반찬을 납품받던 단골 식당 두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미안한데 위생 문제가 있는 데서 반찬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당분간 거래 끊을게요. 서아가 전화를 끊고 카운터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뛰어온 순영이 가게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냉장고에 생선 넣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잖아. 누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알아, 언니. 근데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해. 뭐라고 신고해? 누가 냉장고에 생선을 넣었다고. 아무도 안 믿어.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거래처 두 곳이 빠지면 한 달 매출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영이 서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빛이 하얗게 떠 있었고 말하는 사이에도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번 달 하준이 학원비 내면 병원비가 없어. 병원비가 없다니 대체 어디가 아픈 건데. 서아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순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피가 좀 특이해. 보통 사람들 피를 수혈받을 수가 없어. 맞는 피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다가 내 몸이 스스로 피를 부수는 병이 같이 있어. 6개월 전에 대학병원에서 알게 됐는데 치료비가. 서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대체 얼마나 심한 건데 돈 때문에 치료를 미뤄. 내가 쓰러지면 하준이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쓰러지면 안 되니까 가게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순영이 서아의 손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을지로를 다시 찾았다가 반찬 가게 앞에 붙은 시정 명령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태주가 즉시 오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 가게에 위생 점검이 나왔어. 익명 민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넣었는지 알아봐. 유통기한 지난 생선이 냉장고에서 나왔다는데 서아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야. 오정환과 권도영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생 민원은 감사실장 유상민의 대학 동기 이름으로 접수되어 있었고 가게 근처 상인이 새벽에 뒷문 쪽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태주가 보고를 받고 삼성동 별채로 찾아갔습니다. 홍명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가게에 위생 점검 넣고 냉장고에 생선까지 넣은 거 어머니 쪽이죠. 홍명자가 찻잔을 들며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내가 정리해 주는 거야. 정리요. 이게 정리예요.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사람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게요. 10년 전에 네가 그룹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성이 있는 거다. 그때 네가 옳았어. 태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한 짓을 지금 또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홍명자의 찻잔이 접시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사이 거실 문이 열리며 채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아 씨한테 5억을 줄 테니 떠나라고 했는데 거절하더라. 돈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는 거 아니야. 태주가 채원을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이 왜 서아를 찾아간 거야?
내 남편을 지키려는 건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지. 채원이 태주 앞에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한테 남편이 아니야. 아이한테도 아버지가 아니고 1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은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라 가해자야. 태주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반박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원의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태주가 현관으로 걸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자겠다. 태주가 차에 올라타며 오정환에게 전화했습니다. 호텔 방 하나 잡아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아프다는 보고 받았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더 자세히 알아봐. 전화를 끊은 태주가 뒷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준이 작은 책상 앞에서 숙제를 하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하준의 등에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벽을 짚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지만 가게 카운터까지 걸어가 의자에 앉자마자 의식이 끊겼습니다. 마침 하준의 학원 마중 시간을 확인하러 가게에 들른 순영이 셔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가 카운터 앞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순영이 셔터를 들어올리고 뛰어들어가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순영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아를 들것에 싣고 나가는 소리에 뒷방에서 하준이 깨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순영이 하준을 안으며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가 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이 환자분 혈액 사정이 특수해서 일반 경로로는 맞는 피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영이 하준을 달래며 서아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훑었지만 가족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순영 본인 외에는 긴급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영이 최근 통화 목록을 누르자 같은 번호가 며칠간 반복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순영이 그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아 씨 친구인데요. 혹시 서아 씨 아시는 분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태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서아 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태주가 호텔방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을지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태주가 의료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서아 환자 보호자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제가 되겠습니다. 태주가 오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환아, 지금 바로 한성의료재단하고 적십자사 희귀혈액 담당 쪽에 연락 넣어. 서아한테 맞는 피를 전국에서 찾아야 해. 당장. 전화를 끊고 돌아선 태주의 눈에 복도 의자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하준이 보였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하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준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살려줄 수 있어요. 태주가 하준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반드시 살릴게. 하준이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주가 아이를 안아 올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준이 태주의 무릎에 태주가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정환이 대한적십자사 희귀혈액 담당자, 한성의료재단 산하 5개, 병원 혈액은행, 해외 희귀혈액 네트워크까지 연락을 돌렸지만
서아의 특수한 혈액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적십자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국 등록자 중에 조건에 맞는 분이 한 명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 내과를 하시는 한정우 선생님인데 지금 헌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태주가 직접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선생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람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정우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하다면 바로 헌혈하겠습니다. 새벽 첫 비행기로 혈액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태주가 전화를 끊고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하준이 태주의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아이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순영이 자판기 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와 태주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하준이 아빠 맞지?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10년 동안 혼자 버텼어. 새벽에 반찬 만들고 낮에 납품 다니고 밤에 하준이 숙제 봐주고 아프면서도 병원비 아껴서 하준이 학원비 냈어. 당신이 이제 와서 나타난 게 고마운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나도 모르겠다. 태주가 잠든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받아 마땅합니다. 순영이 태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에서 공수된 혈액팩으로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주가 병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며 서성였습니다. 하준이 태주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 들어가자. 엄마 깨어났대. 하준이 문을 열고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태주가 뒤따라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지만 태주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태주가 대답하기 전에 하준이 서아의 이불 위에 올라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밤새 여기 있었어. 엄마한테 맞는 피도 구해줬대. 서아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니 눈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이 서아의 볼을 손바닥으로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픈 거야. 서아가 하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태주가 병실 구석에 서서 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아의 담당 주치의 이승아가 태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상태 말씀드릴게요. 태주가 이승아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 씨는 몸이 스스로 자기 피를 부수는 병이에요. 약을 정기적으로 맞으면서 상태를 잡아야 하는데 이분 피가 특수해서 수혈할 수 있는 피가 거의 없어요. 약이 안 들으면 수술까지 갈 수 있고요. 태주가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이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에요. 치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해요. 태주가 상담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서아와 하준의 생활 전부를 책임지겠다고. 서아의 입원 기간 동안 태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하준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서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준의 로봇 학원 숙제를 함께하며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이 바퀴 여기 끼우는 거 맞아? 어디 봐봐. 이쪽으로 돌려서 넣어야지.
오, 아저씨 잘하네. 아저씨가 원래 기계 좋아해. 닷새째 되는 날 저녁 하준이 로봇 부품을 조립하다 말고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강태주. 하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랑 성이 같네. 나도 강하준인데. 하준이 웃었습니다. 태주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준과 시간을 보내면서 태주는 아이의 하루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혼자 가게까지 걸어와 뒷방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저녁은 서아가 그날 남은 반찬으로 차려주고 주말에는 순영의 세탁소에서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태주가 삼성동 대저택에서 매일 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아이는 을지로 뒷골목에서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주가 호텔에 묵으며 병원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채원이 파악했습니다. 채원이 삼성동 별채로 홍명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두면 회장님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가요. 홍명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주 감정을 꺾으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다른 쪽으로 가야지. 홍명자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사회에 친분이 있는 사회이사 3명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회장의 개인 문제로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주가 병원에서 오정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사회이사 3명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경영 공백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태주가 병원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룹 안에서도 전선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홍명자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위험이 느껴졌지만 서아가 아직 입원 중이고 하준을 돌볼 사람이 순영뿐인 상황에서 그룹 방어에만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태주가 그룹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병원을 비운 사이 서아가 병실에서 순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나 10년 동안 태주를 미워하려고 했어. 근데 하준이가 점점 태주를 닮아가는 걸 볼 때마다 그게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는 걸 알겠더라. 순영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재벌가에 얽히면 그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도구로 쓸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워. 순영이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태주 씨가 응급실에서 밤새 하준이를 안고 있는 거 내가 봤어. 적어도 그 사람은 진심인 것 같아.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프면 하준이는 누가 키워? 내 자존심보다 하준이한테 뭐가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 서아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보호자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란에 강태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을지로 가게 서랍에 넣어둔 태주의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매년 국밥집을 찾았다는 그 문장을. 서아가 태어나는 날 아침 태주가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을지로에 원룸 하나 구해놨어. 치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거기서 쉬어. 서아가 퇴원짐을 챙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도 못 열고 남의 돈으로 살 수 없어. 알았어. 강요 안 할게. 태주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아가 하준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태주는 서아가 모르게 밀린 가게 임대료 석 달치를 대신 냈습니다. 위생점검, 재점검 준비까지 대행하여 시정명령이 해제되도록 뒤에서 도왔습니다. 반찬가게 재개장 준비를 하던 서아가 임대료 고지서를 확인하다 멈췄습니다. 언니, 이거 봐. 임대료가 석 달치 다 납부 완료로 되어 있어. 순영이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냈는지 짐작까지.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
서아가 고지서를 탁 내려놓았지만 예전처럼 격하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순영이 서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랑 돈으로라도 돕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야. 서아가 입을 다물고 고지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재개장한 날 오후 하준이 학교를 마치고 골목을 뛰어오다가 가게 앞에 서 있는 태주를 발견했습니다. 하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저씨, 나 오늘 학교에서 과학 100점 받았어. 하준이 태주에게 달려와 시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태주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단하다, 하준아. 가게 안에서 서아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들어와서 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 태주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눈을 피하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가 하준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아가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 가운데 올려놓고 하준이 태주와 서아 사이에 앉아 양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이야. 태주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삼성동 대저택의 넓은 식탁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이 좁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서아도 10년 만에 식탁에 빈자리가 채워진 것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습니다. 하준이 뒷방에서 잠든 뒤 서아와 태주가 가게 앞 골목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알려줄 준비가 아직 안 됐어.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다만 하준이가 아프거나 위험할 때 옆에 있는 것만 허락해줘. 서아가 골목 끝 가로등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다. 태주가 서아를 돌아보았지만 서아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라고 낮게 말하고 골목을 걸어나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서아가 서랍을 열어 태주의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기회를 달라. 서아가 쪽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찢어버리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동 별채에서 홍명자가 오랜만에 큰아들 강태윤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태윤은 10년 전 후계 경쟁에서 태주에게 밀린 뒤 그룹을 떠나 따로 투자회사를 차렸지만 매년 한성그룹 주주총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윤아, 태주가 경영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경영 공백 문제가 나오면 네가 그룹 부회장으로 복귀할 명분이 생겨. 태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홍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서면 태주한테 미안하. 이사회 소집일 아침 태주가 을지로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베개 옆에 하준이 전날 밤 건네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왼쪽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고 가운데 작은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삐뚤빠뚤한 글씨로 태주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가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환아,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진과 사회이사 11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태주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사회이사 장경호가 자료를 펼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사안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주가 변동 위험이 큽니다. 경영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뒤이어 사회이사 윤미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구성해서 그룹 운영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태주는 그 말의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윤을 복귀시킬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10년간 아버지 없이 자라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주가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다만 그룹 운영에 공백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6개월간 일상 실무는 현 부회장 체제로 이관하되 전략적 의사결정은 제가 유지하겠습니다. 분기마다 경영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서 공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사회이사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태주의 안이 7대4로 가결되었습니다. 홍명자와 태윤의 첫 번째 시도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태주에게 태윤이 복도에서 다가왔습니다. 형, 나는 그룹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태주가 태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고맙다. 다만 어머니 뒤에서 움직이지 말고 나한테 직접 얘기해. 태윤이 입을 다물고 멈춰섰습니다. 태주가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이사회 직후 태주는 그룹 임직원 전체에게 사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정환이 옆에서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이 메일이 밖으로 나가면 기사가 됩니다. 숨기면 더 커져.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낫다. 메일에는 태주의 상황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메일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버지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간 아이를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동정을 보냈고 오히려 아이를 내쫓은 시어머니와 재벌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홍명자가 그룹 홍보실에 대응을 지시했지만 이미 흐름이 바뀐 뒤였습니다. 태주가 을지로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서아가 가게 앞에서 납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하준이의 아버지로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서아가 상자를 내려놓고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이한테 직접 물어봐. 그 아이가 원하면 나도 안 막을게.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가 등을 돌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변호사 최동현의 조언을 듣고 아이 심리에 관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에 하준이랑 둘이 공원에 가도 될까? 서아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녁 전까지 데려다줘. 토요일 오후 서울숲 공원이었습니다. 하준이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 들고 벤치에 앉아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태주가 옆에 앉아 같은 맛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저씨, 자전거 탈 줄 알아? 탈 줄 알지. 거짓말, 양복만 입는 사람이 무슨 자전거야. 아저씨도 옛날에는 자전거 많이 탔어. 둘이 나란히 자전거를 빌려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아 숨을 고르는데 하준이 태주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가족 있어. 태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실 아저씨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못 살았어. 하준이 아이스크림 막대를 돌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아들 불쌍하다. 아빠가 없으면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릴 때 힘든데.
태주의 목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주가 아이스크림 막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준아, 그 아들이 바로 너야. 아저씨가 내 아빠야. 하준이 아무 말 없이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진짜?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울지도 웃지도 않은 표정으로 조용히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가족사진 그릴 때 아빠 그려도 돼. 태주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서 태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하준이 태주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왜 이제야 왔어? 태주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네가 태어난 걸 몰랐어. 알았으면 바로 왔을 텐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엄마는 알고 있었어.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혼자 키운 거야. 엄마한테 화내면 안 돼.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주의 손을 잡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한테 가자. 서울숲에서 돌아온 하준이 반찬가게 문을 열자마자 서아에게 뛰어갔습니다. 엄마, 나 아빠 생겼어. 서아가 하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자 서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아가 하준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좋은 거잖아. 응, 좋아서 우는 거야. 그날 밤 서아가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가 잠들면서 아빠 꿈꿀 거래. 태주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마워. 10년 만에 서아가 태주에게 감정을 담아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태주가 전화를 끊고 을지로 원룸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평일에 그룹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을지로에서 서아와 하준 곁에 있었습니다. 하준의 학교 수업 참관에 처음으로 아버지로 참석했고 서아의 반찬가게 간판을 새로 달아주었고 주말에는 셋이서 한강 자전거 길을 달렸습니다. 하준이 참가한 학교 로봇대회 날 태주가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의 팀이 3등을 수상하자 하준이 상장을 들고 관중석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 상 탔어. 주변 학부모들이 고개를 돌려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주가 하준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서아도 태주가 마련해준 병원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2주에 한 번 약을 맞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 주치의 이승아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약이 잘 듣고 있어요. 수술은 당분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서아가 진료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건강 걱정 없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아가 먼저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이 주민등록에 아버지 이름 올려도 되겠어. 태주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최동현을 통해 가정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법원이 정한 검사기관에서 태주와 하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검사원이 면봉을 꺼내자 하준이 물었습니다. 이거 아파.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지르는 것을 보고 하준이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2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받아들여 하준의 가족관계 기록에 아버지 강태주가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류가 끝난 날 셋이 구청을 나섰습니다. 하준이 양손에 서아와 태주의 손을 하나씩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을지로 국밥집 문을 열자 김말순이 셋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제는 가족이랑 오셨네. 태주가 김말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준이 국밥을 후후 불며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이제 매년 여기 같이 오자.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서아가 국밥 그릇 위로 고개를 숙여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은 평소와 같았지만 아이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하준이 서아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뒷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준아, 간식 먹을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서아가 뒷방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 잠든 뒤 서아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펼치자 페이지마다 아이들이 쓴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재벌 사생아, 엄마 돈 때문에 아빠 찾은 거지. 니네 엄마 반찬 가게년. 서아의 손에서 공책이 미끄러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아가 공책을 집어들고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와줘. 태주가 을지로에 도착했을 때 하준은 이미 이불 속에서 울다 잠든 뒤였습니다. 서아가 찢어진 공책을 태주 앞에 펼쳤습니다. 태주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낙서를 읽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어졌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거야. 서아가 식탁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기사 나가고 학부모들 사이에 퍼진 거지. 그게 아이들한테까지 내려간 거야. 내가 괜히 허락한 거 아닌가 싶어. 태주가 공책을 덮으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다음 날 아침 태주가 하준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교사 김수정이 상담실에서 태주를 맞았습니다. 태주가 공책을 꺼내 김수정 앞에 놓았습니다. 하준이 공책입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쓴 겁니다. 김수정이 공책을 펼치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관련된 아이들을 파악하겠습니다. 교장실로 이어진 면담에서 윤병철 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학교에 오시면 하준 학생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아이한테도 좋습니다. 태주가 교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용한 처리가 묵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태주가 오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서아, 하준이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언론 전문 변호사를 붙여 최동현 변호사한테도 아이 인격권 관련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줘. 태주가 움직였지만 학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현관 앞에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날이 늘었고 말이 줄었습니다. 서아가 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하준이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해. 전문가한테 보여야 해. 이건 네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태주가 수소문 끝에 아동심리상담사 정유라를 찾았습니다. 하준이 4번의 상담과 놀이치료를 받은 뒤 정유라가 태주와 서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친구한테 놀림받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재벌 사생아라는 말이 아이한테 나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아이라는 뜻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서아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유라가 이어 말했습니다. 학교 환경을 바꾸는 걸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전학도 방법입니다. 같은 날 저녁 삼성동 별채에서 홍명자가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야, 네가 아이 곁에 있을수록 아이가 다치는 거야. 조용히 양육비만 보내고 물러서. 태주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네가 옆에 있는 한 절대 안 떨어져. 네가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지는 거야. 홍명자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기에 태주의 가슴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홍명자는 동시에 이사회 안에서 태윤을 경영자문 특별위원으로 공식 복귀시켰습니다. 사회이사 윤미랑과 박재근을 포섭하여 주요 결정에 태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내부 결제 변경안을 밀어붙였습니다. 태주는 아이를 지키려면 그룹 장악력이 있어야 하고 그룹에 매달리려면 아이 곁을 비워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채원도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태주를 만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해 줄게. 대신 재산 분할은 내 조건대로 하고 문화재단 이사장은 내가 유지해. 태주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조건에 왜 재단이 들어가? 13년 동안 이 결혼에서 내가 가진 건 재단뿐이야. 그것마저 빼앗기면 나한테 남는 게 뭐야?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채원의 제안 뒤에 홍명자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서아와 하준의 미래를 위해 이혼이 필요하다는 현실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태주가 채원의 제안을 보류한 채 며칠을 보내는 동안 학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준이 같은 반 정민호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정민호가 반찬가게 사생아라고 놀리자 하준이 정민호를 밀쳤고 정민호의 이마에 찰과상이 났습니다. 정민호의 아버지 정재혁이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중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가 내부 생활 지도로 마무리하려 하자 정재혁이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준의 실명은 쓰지 않았지만 학교와 학년이 특정되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이 퍼지면서 한성그룹 회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사회이사들이 다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의 개인 문제가 기업 가치를 해치고 있습니다. 경영권 반납을 요구합니다. 태윤이 이사회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형 대신 제가 그룹을 안정시키겠습니다. 홍명자가 뒤에서 사회이사 과반수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오정환이 태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면 불신임이 통과됩니다. 서아도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골 식당 2곳이 재벌 관련으로 엮이기 싫다며 거래를 끊었습니다. 순영이 아침에 가게 앞 셔터에 붙어있던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서아야, 이건 네가 보지 마. 서아가 순영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재벌 첩가게. 서아가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준이만 아니면 당장 서울 떠난다. 학기 중에 전학하면 하준이가 또 힘들어져. 서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주가 선임한 변호사가 기사 삭제와 아이 인격권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기사는 내려갔지만 이미 퍼진 것을 전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을지로 원룸에서 하준이 태주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 태주의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 힘들지.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하준이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엄마도 울고 아빠도 안 좋은 거 나 다 알아. 태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이 태주의 무릎에서 내려와 바닥에 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학교 안 가도 돼. 아빠가 힘들면 나 그냥 예전처럼 아빠 없는 애로 살아도 돼. 9살 아이가 자기 존재를 지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안도 주가 하락도 언론 기사도 이 한마디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없는 걸로 사느니 아빠가 가진 거 다 내려놓을게. 하준이 태주의 목을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주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잠든 뒤 태주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나 결정 내렸어. 서아가 태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결심했는지 알겠다는 듯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후회 안 할 거면 나는 안 말릴게. 다음 날 새벽 태주가 오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대신 조건이 3가지 있어. 말씀하십시오. 첫째, 내가 가진 지분 18%는 한성그룹이 사들이거나 6개월 안에 단계적으로 팔아서 내 개인 자산으로 만든다. 둘째, 하준이에 대한 모든 기사를 그룹 차원에서 중단시켜. 셋째, 어머니, 태윤이, 채원이 쪽에서 서아와 하준이한테 앞으로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서면 합의를 받아내. 오정환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20년을 쌓아온 걸 한 번에 놓으시는 겁니다. 20년간 쌓은 것보다 10년간 놓친 게 더 커. 태주가 전화를 끊고 잠든 하준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준이 그려준 가족 그림을 꺼냈습니다. 태주 아저씨라고 적힌 글씨 위에 하준이 아빠라고 고쳐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주가 그림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회 당일 태주가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임원진과 사회이사 전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맞은편 끝자리에 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홍명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홍명자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단상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 다시 한번 생각해봐. 형이 빠지면 그룹이 불안정해져. 태주가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류하는 말과 달리 태윤의 눈에 안도가 스치는 것을 태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보유 지분 18%는 한성그룹이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수합니다. 둘째, 강하준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 중단을 그룹 차원에서 합의합니다. 셋째, 태주가 고개를 들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홍명자 명예회장, 강태윤 회장 대행, 민채원 이사장 측이 윤서아와 강하준에게 향후 어떠한 직간접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서면 합의를 체결합니다. 홍명자 측 사회이사 윤미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3번째 조건은 개인 사안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닌데요. 태주가 윤미란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년 전과 2달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숙였고 전화로 상황을 전해 듣고 있을 홍명자의 반응을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태주의 사임과 조건이 11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태윤이 신임 회장 대행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분 매각 완료 시 태주에게 돌아갈 금액은 약 2,40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진 뒤 태주가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20년간 앉았던 의자에 마지막으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하준의 가족 그림을 꺼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정환이 짐을 옮기며 문 앞에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20년 모셨습니다.
태주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오정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부탁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는 내 개인 자격으로 부르겠다. 부르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태주가 회장실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건물 앞 횡단보도 너머에 서아와 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 태주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 배고파. 태주가 한성그룹 빌딩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유리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돌려 하준에게 걸어갔습니다. 태주의 사임 소식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고 재벌가의 압박이 한 가족을 파괴했다는 비판이 한성그룹을 향했습니다. 하준을 둘러싼 기사들이 힘을 잃었고 이전에 내리지 않았던 기사들도 하나둘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담임 김수정이 학급에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민호의 어머니가 학부모 모임에서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너무 나선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준을 향한 공공연한 놀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정유라가 태주와 서아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나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죄책감이 자리 잡지 않도록 아빠의 선택이 하준이 탓이 아니라 아빠 자신이 원해서 한 거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날 저녁 태주가 하준과 나란히 반찬 가게 뒷방에 앉았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회사 그만둔 거 알지?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옆에서 밥 먹고 숙제 도와주는 게 더 좋아서 그만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아빠가 원해서 한 거야. 하준이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짜 나 때문에 아니야. 진짜야.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준이 태주의 팔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지분 매각 1차분이 들어온 돈으로 을지로의 서아의 반찬 가게 가까운 곳에 작은 상가 겸 주거 공간을 구했습니다.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게 아니야. 하준이 통학거리 안에서 내가 옆집에 살겠다는 거야. 서아가 팔짱을 끼고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달라졌는지 옆에서 보겠어. 태주가 을지로에 정착하며 중소식품업체를 돕는 컨설팅 사무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에게 반찬가게 유통구조도 내가 좀 봐줄까라고 했다가 단칼에 잘렸습니다. 우리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당신 사업이나 잘해. 태주가 양손을 들며 물러섰습니다. 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태주는 보았습니다. 한편 홍명자는 태주가 회장직을 내려놓은 뒤 별채에서 며칠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가 요즘 어떻게 지내? 오정환이 태주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을지로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준과 매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홍명자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끊었습니다. 하준을 보고 싶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정환이 태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요즘 별채에서 혼자 식사하시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태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준이 사진 한 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숲에서 회장님하고 자전거 타는 사진이요. 태주가 오정환을 돌아보았지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홍명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태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준의 얼굴과 태주의 어린 얼굴이 겹쳤습니다. 홍명자가 두 장의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서아를 내쫓을 때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묻어버렸다는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홍명자가 별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정환을 불러 말했습니다. 태주한테 전해라.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태주가 오정환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서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하준이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문 앞에도 세우기 싫어. 나도 안다. 근데 하준이한테 할머니를 만날 기회를 주는 건 하준이의 권리야. 서아가 싱크대에 기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해. 하준이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태주가 홍명자에게 서아의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을지로 반찬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수행원 없이 택시를 타고 온 홍명자가 좁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삼성동 별채에서 군림하던 모습과는 다른 80세 노인의 구부린 등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카운터 뒤에 서서 홍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명자가 서아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10년 전에 너를 내쫓은 것도 2달 전에 가게를 괴롭힌 것도 전부 내 잘못이다. 서아가 아무 말 없이 홍명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서아의 손이 떨렸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뒤에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하준이한테 할머니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며칠 뒤 하준이 홍명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아가 아침에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만나볼래? 하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도 있어. 가게에서 홍명자를 만난 하준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강하준이에요. 홍명자가 두 손으로 하준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태주 어렸을 때하고 똑같구나. 홍명자의 어깨가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이 홍명자의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엄마도 처음에 울더니. 한편 채원이 태주에게 서류 봉투를 보내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짧은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면 돼. 재단 이사장도 내려놓을게. 당신이 원래 사랑한 사람한테 돌아가.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을게. 태주가 편지를 읽고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학교 일에 내가 직접 손댄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힘들었던 게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건 알아. 태주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도 미안했어. 13년 동안 사랑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채원이 전화 너머에서 한참 아무 말 없다가 잘 살아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가 을지로 반찬가게에서 서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서아 앞에 놓았습니다. 정리 끝났어. 서아가 서류를 오래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제대로.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하준이 순영과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가 그룹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을지로 서안의 반찬역 건물 2층에 강태주 경영 컨설팅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서아의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골목에서 떡집을 하는 할머니가 태주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떡을 인터넷으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태주가 떡집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포장 박스 크기를 재고 택배 규격을 맞추는 모습을 순영이 세탁소 앞에서 지켜보다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오이 그룹 회장이 떡 박스 접고 있어. 서아가 순영의 어깨 너머로 슬쩍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것을 순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주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하준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반찬 가게에서 서아와 하준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태주가 설거지를 하고 하준이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나가고 서아가 다음 날 납품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삼성동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오정환이 가끔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태주가 반찬 배달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는 것을 보고 오정환이 말했습니다. 태주 씨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태주 씨라니 아직 어색하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시니까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준은 학교에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로봇 동아리에서 새 친구 김도윤과 짝을 이뤄 구대회 출전을 준비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정유라와의 마지막 면담에서 하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데리러 와요. 도윤이가 부러워해요. 정유라가 서아와 태주에게 소견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회복했어요. 상담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하준이 가게로 달려와 태주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나 상담 졸업이래. 졸업 축하한다. 오늘 저녁 국밥 먹으러 갈까? 좋아. 하준이 뒷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던져놓았습니다. 홍명자는 한 달에 2번 을지로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아와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지만 어느 날 서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야, 장이라도 같이 보러 가자. 서아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하준이 할머니 언제 와라고 물을 때마다 서아의 마음에서 빗장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홍명자가 을지로를 방문한 어느 오후 하준이 홍명자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 이 집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 홍명자가 종이봉투에서 붕어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팥소가 입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하준이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입에 팥 묻었어. 홍명자가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먹어보는 길거리 붕어빵이었습니다. 서아가 2걸음 뒤에서 걸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아가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태주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작은 꽃다발을, 다른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주가 봉투를 서아 앞에 놓았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이혼한 날에 쓴 편지야. 한 번도 못 붙였어. 서아가 봉투를 열자 편지 10통이 묶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아야, 오늘도 국밥집에 갔다 왔다. 네가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서아가 2번째 편지를 넘겼습니다. 3번째, 4번째. 해마다 달라지는 태주의 필체 사이로 후회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5번째 편지에서 서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혹시 네가 힘들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내가 물어볼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서아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게 서랍에 넣어두었던 태주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셔터 틈에 끼워져 있던 그 쪽지와 이 10통의 편지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태주가 10년간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서아가 비로소 온전히 알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앞에 설 자격이 생기면 그때 이 편지들을 주겠다. 서아가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 태주가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말을 기다렸어. 서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주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찬 가게의 작은 형광등 아래에서 10년 만에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하준이 문을 열고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보더니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았다. 하준이 뛰어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셋이 좁은 식탁 앞에서 웃으며 뒤엉켰습니다. 이듬해 봄 태주와 서아가 가정법원에서 재혼 신고를 했습니다. 순영이 증인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네가 올 때마다 대신 뭐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서아가 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옆에 있어줬잖아. 그게 전부였어. 순영이 눈물을 닦으며 태주를 가리켰습니다. 앞으로 서아 올리면 나한테 당해. 태주가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결혼식 대신 셋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김말순이 셋을 보고 반겼습니다. 어머, 이 집이 새 식구 덕에 유명해졌어요. 김말순이 서비스로 계란말이를 내놓자 하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리필이요. 한성그룹은 태윤 체제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어느 날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식품 유통 쪽에 새 사업을 보고 있는데 자문 좀 해줄 수 있어. 밥값은 네가 사라. 태윤이 전화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경쟁이 사라지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주의 컨설팅 사무실도 을지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반찬 가게도 기업체 도시락 납품이 안정되면서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서아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다 태주를 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게 컨설팅한 거 아니지. 태주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난 떡집만 했는데. 거짓말하면 눈이 왼쪽으로 가더라, 당신. 태주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2년 뒤 초여름이었습니다. 하준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로봇 동아리에서 도윤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학교 나의 꿈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하준이 교단에 섰습니다. 교실 뒤 참관석에 태주와 서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엄마가 만든 반찬을 전국에 파는 가게를 차려서 아빠가 경영을 도와주고 할머니가 첫 번째 손님으로 오는 게 저의 꿈입니다. 태주가 양복 안주머니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접힌 자국이 닳아 너덜너덜해진 하준의 가족 그림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하준이 교실을 나서며 태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국밥 먹으러 가자. 또 국밥이야. 거기가 우리 가족 시작된 데잖아. 서아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하준이 말이 많네. 셋이 학교 정문을 나서 을지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으로 접어드는 길에 세탁소 앞에서 순영이 빨래를 널다가 셋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국밥이야. 나도 끼워줘. 하준이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순영 이모도 가자. 넷이 나란히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태주가 혼자 서아를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김말순이 넷을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대가족이네. 구석 테이블에 태주, 서아, 하준, 순영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국밥 4그릇이 나오자 하준이 한 숟가락 떠먹으며 태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맛있어서 또 올 거야.
태주가 웃었습니다. 응, 맛있어서 운다. 이번에는 정말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아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을지로 골목의 초여름 저녁 햇살이 네 사람의 식탁 위로 길게 비쳤습니다. 태주는 20년 동안 쌓아 올린 것보다 10년 동안 놓친 것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제게 5위 그룹의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을지로 골목에서 떡 박스를 접는 남자가 되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서아는 10년 동안 혼자 버텼습니다. 새벽에 반찬을 만들고 낮에 납품을 다니고 밤에 아이의 숙제를 봐주면서도 병원비를 아껴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 10년의 무게를 누군가 대신 져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옆에서 함께 들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준이는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그리고 2년 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맛있어서 또 울 거야. 같은 국밥집, 같은 자리에서 흘린 눈물이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결국 사람 곁에 있는 것보다 큰 힘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태주에게는 10년이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